창의성이라는 것이 정말 좀 타고나는 건지 학습에 의해서 더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는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딸이 5살인데 유치원을 다니거든요. 좀 아기 때부터 되게 애가 자유로운 영혼에 창의적인 이런 게 독특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유치원을 다니고 하면서부터 그게 약간씩 묻혀지고 일반 아동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아쉽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좀 모르겠어요. 여쭤보시네요. 창의성에도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의성에도 종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폐증 성향의 아이들이 갖는 창의성은 뭐냐면 특정 분야에 들어가서 그 분야를 잔뿌리를 뻗듯이 개혁을 합니다. 잔뿌리. 그게 자폐증 성향의 애들이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등생으로 명문대를 간 겁니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시패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미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서 거기서 항상 방법을 찾아요. 상자 안에서 방법을 찾는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자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계획을 못하는 두뇌인 거예요. 큰 계획은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상자를 건너뛰면서 생각하는 걸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자폐증 애들, 집중을 잘하는 애들은 그 안에서 계획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아이들이 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가자마자 창의성이 줄어들게 되냐면 상자 안에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상자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애들이 아닌데 야, 너 이 상자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해라고 사회가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상자 밖에서 창의적이어야 되는 애인데 상자 안에 가둬버리니까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창의성을 강요하니까 창의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진짜 창의성이 좋은 것은 사실 상자 밖을 사고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을 키우려면은 예를 들어서 유치원도 뭐 숲속 야외 유치원, 놀잇감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얘는 이 방에서 물렁놀이 하다가 저 방에 가서 흙 만지다가 저 방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숨바꼭질 하다가 하루에 놀아야 되는 가지수가 너무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그게 두 가지 창의성이에요. 몰입형 창의성이 있고 산만하고 발산형 창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몰입형 창의성과 발산형 창의성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창의성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한 인간이 두 가지 창의성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자 안에 창의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키워야 되고 상자 밖을 넘나드는 창의성을 가진 애는 또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얘네들이 30살이 됐을 때 40세가 됐을 때 만나서 협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또 중매해주는 두뇌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그 중매가 되는 애가 있고 그게 그 중매를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또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발전은 항상 세 부류의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파수꾼, 사냥꾼은 활 잘 써야 되죠. 그냥. 그게 상자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애들은 항상 관역을 잘 맞춰요. 좁은 곳에 집중을 하니까. 파수꾼, 먹잇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잇감은 누가 잘 찾냐? 상자 밖을 뛰어다니는 애들이 잘 찾아. 야, 저기 가니까 우리 먹을 거 있더라. 이거는 상자 안에 집중하는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파수꾼 두뇌, 그 본인의 자녀가 그런 두뇌예요, 지금 현재. 오케이? 그래서 걔를 어떻게 키울지 지금 일단은 거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상자를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얘는 상자가 바뀔 때마다 그 과목이나 놀이 방법이 바뀔 때마다 그것 자체를 굉장히 신나할 거예요. 그렇게 키워요. 언제까지? 15살까지. 에너지가 너무 심해. 그렇죠. 그 애를 상자에 가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상자 밖을 뛰어다니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버려요. 걔가 그런 식으로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참신한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참신한 논문이라는 것은
몇 개의 상자에서 소스를 뽑아가지고 하나로 엮는 거예요. 그게 대학에서 연구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왜 대학에서 연구 능력이 없을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한 상자 안에서 가둬가지고 그 자폐형 그 창조성만 가르친 겁니다. ADHD형 창조성이 있어요.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가면 탈락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중도 탈락률이. 아이비리그에서 그 사고력이라는 것은 상자 밖을 뛰어다니는 사고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걸 훈련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런 걸 싫어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직 상자 안에서의 하나의 말씀일 뿐이에요. 학교를 벗어난 창의성을 아이들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진국에서는 탈학교, 그러니까 탈학교 운동이 197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야 된다는 운동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거든요. 지금 유럽 애들이 창조성이 좋잖아요. 얘네들은 상자박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교실 안에서는 더 멍청해졌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 그 독일 같은 국가, 핀란드, 이런 노르웨이, 이런 그 북유럽 선진국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 나라들이 좀 강하죠.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나 좀 안 망하죠. 왜냐면 애들이 그 창의력이 좋아요. 바쁘신 분 먼저 가셔도 되고요. 더 자세한 질문이 있나요 혹시? 추가 질문? 네, 그럼 이렇게 학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너는 피아노를 시작했으면 최소한 1년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에 잠깐 보내고 바이올린 잠깐, 기타 잠깐, 드럼 잠깐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실이 일단 바뀌잖아요. 그게 상자박 창의성을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은 키자니아에 보내보세요. 하루에 다 하려고 그러고 하루에 다 한 가지 집중 안 해. 거기서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허용한 상태가 15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리에는 고집되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 다른 애들 맞출 때 되면 선생님 막 도와주잖아요. 그거 너무 싫어한다고. 못하게 안 줘요, 선생님한테. 자기가 할 거라고. 근데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막 애 작품을. 저도 미술학원을 미술 과외를 16년 했고 미술학원을 2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 그림에 가급적 손 안 댄다는 원칙으로 가르쳤고 365일 커리큘럼 전부 다르게 해서 가르쳤어요. 한 수업마다 어떤 한 가지 어떤 그렇죠? 미적인 거를 깨닫게끔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완성해주는 게 우리 부모들이 장기적으로 기다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괄호안을 채우는 빈 공간을 채우는 능력이 약해져 있어요. 그림을 시간 내에 미완성이면 어때요? 미완성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애들 그림을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 이 그림을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너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만 그리고 끝내자. 그럼 얘한테는 어떤 능력이 생기죠? 선택과 집중력이 생기죠. 선택과 집중. 기업이 가장 강조하는 거. 강점을 선택해서 그걸 먼저 끝내라. 그런 방식이 아이들이 배워야지 그 아이들이 도태되지 않는 거죠. 근데 마감 시간이 됐어. 무조건 다 채워야 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상자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이 한 화면을 완성을 하라는 거죠.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상자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를 선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 화면 안에서.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미완성에 시달리게 되고 끊임없이 내가 조금 미완성했던 것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에서 탈락하고 이력서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나는 떨어질 거예요. 그 좌절. 예전에는 이력서를 한 10번만 내면 합격을 했죠. 지금 100번, 200번 내야 된다잖아요. 그 좌절을 얘가 못 견디면 어떻게 되죠? 자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들 좀 뛰어놀게 해야 된다는 걸 또 강조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 15세 이전에 육체적인 상처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뼈가 한번 부러져 본 애는 직장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어도 자살을 하지 않아요. 왜? 얘 머릿속에서는 뭐가 각인돼 있죠? 모든 상처는 치유된다. 내가 말로 입은 상처든 사회적인 관계에서 입은 상처든 얘가 15세 이전에 칼로 베봤어. 모든 상처는 치료가 된다는 걸 이미 각인이 돼 있어, 두뇌 속에. 그래서 직장에서 잘리고 회사가 망해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다시 일어서는 심리는 언제 만들어지냐? 육체적인 챌린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15세 이전에. 그래서 선진국 애들은 꼭 스포츠를 시킵니다. 럭비, 축구. 야, 럭비, 축구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럭비와 축구를 배우면서 피 안 흘려본 애가 어딨어요? 부딪혀, 부러져, 찢어져, 가서 꿰매야 되고, 기부스 해야 되고, 그죠? 걔네들이 배우는 건 뭐예요?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그게 성인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잉보를 받는 방식의 스포츠 활동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야외 체험도 확실히 안전한 울타리에서 체험도 그리 반갑지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여자애라 할지라도 벌에 쏘이거나 아니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베보는 체험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애들은 운동하다 저절로 다쳐요. 또 다치는데 여자애들이 문제거든요. 여자애들은 5살쯤 되면 칼을 쥐어줘야 돼요. 부엌에서 같이 요리를 하고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다칠 걸 예상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부엌에서 다치는 것은요 밴드 하나로 해결돼요. 밴드 하나. 근데 그 한 번 다쳐본 것을 제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하냐면 5억입니다. 5억.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이제 얘가 칼로 손이나 발이나 어디를 뱄어. 우리 어렸을 때 낯질하다가 많이 베잖아요. 그죠? 그게 5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 망했을 때요. 사업이 망했을 때 지금 시세로 재기하려면요. 지금 현재 웬만한 사업이 망해서 재기하려면 5억이 필요해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 상처를 입어봤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걔는 5억이 없어도 재기를 한다니까요. 누가 빚을 안 갚아주고 해도 신용회복해가면서 알바를 해서 빚을 갚아가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다쳐보는 게 5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인간의 두뇌는 입력된 대로 세팅됩니다. 무조건. 입력된 대로. 과잉보가 너무 안 좋네요. 굉장히 안 좋은.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거는 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촬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밥 먹이는 거.